해외 한 국제공항에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계 승객이 대한민국 여권을 내밀며 미국행 비행기로 환승하려 했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한국 여권을 악용하려던 중국인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불법 브로커들 사이에서 한국 여권은 수천만 원에 거래되며 황금 티켓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조 기술은 나날이 진화하며 각국의 안보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율은 지금부터입니다. 아세톤을 들이붓고 레이저로 긁어내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그들의 기술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집념으로 마침내 세계가 상상도 못한 기술을 완성한 대한민국. 그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을 말해보세요. 심사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영어가 아니었죠.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줄 서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고 형광등 아래 길게 늘어선 새벽 입국장의 공기가 그 순간 한 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사대에서 두 칸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죠. 공식 점검 임무였습니다. 인터폴 협조 요청으로 시드니 국제공항에 파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인리히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으로 지난 25년 동안 국제공항 보안과 위조 문서 분석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유럽 10지불 개국 공항 보안 프로젝트를 총괄했고 인터폴 위조 문서 공동 대응팀에서도 자문을 맡았죠. 공항이라는 공간을 저는 집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 달라진 순간을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시선,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발걸음 변화, 심사관의 손이 멈추는 순간, 그날 새벽도 그랬습니다. 심사관의 한국어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있었죠. 남자는 동양인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감색 재킷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독기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남자가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는 순간 심사관의 화면에 무언가가 표시됐고 심사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심사관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칩 인증이 안 됩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증 오류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여권 칩에 담긴 암호 데이터가 국제 전산망의 신호와 어긋났다는 의미였죠. 심사관은 그 상태에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쪽으로 모여들었고 길게 이어지던 대기줄이 조용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의 공항, 에어컨 소음과 캐리어 바퀴 소리만 가득하던 그 공간이 순식간에 전혀 다른 공기로 채워지고 있었죠. 25년 동안 수천 개의 위조 여권을 봐왔지만 그날만큼 이상한 침묵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사관은 이미 보조 버튼 위에 조용히 손을 얹고 있었고 잠시 뒤 보안 요원 2명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중국어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였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말이 빠를수록 설명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렸죠. 공항 측은 중국어 통역 직원을 호출했고 남자는 곧 별실로 안내됐습니다. 별실 안에서 통역 직원이 남자의 말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통역 직원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계속 그 말만 반복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인물로 국제 브로커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여권은 2020년 이전에 발급된 구형 한국 여권이었죠. 외형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일반 관광객이라면 절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그 여권을 직접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표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재질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아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여권을 손에 든 차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위조 사건을 다루면서
패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위조 대상은 언제나 미국, 영국, 캐나다 혹은 유럽 주요국 여권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범죄 조직이 굳이 선택한 건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권 관련 데이터부터 다시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권이라는 게 특별히 강력한 문서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에 성공한 제조업 국가,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 그 정도였죠. 굳이 그 여권을 노릴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치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화면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88개국이었습니다. 세계 여권 파워 순위 2위였죠. 중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80여 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나란히 놓고 보니 왜 범죄 조직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여권을 선택했는지 처음으로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188과 80, 그 숫자의 간격이 이동의 자유를, 심사의 무게를, 세계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전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 여권인가? 저는 그날 밤부터 대한민국 여권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문 하나가 저를 어디까지 데려가게 될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호텔 방 테이블 위에는 전날 밤부터 펼쳐놓은 자료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 최신 보고서와 ICAO 통계 자료, 그리고 제가 직접 정리한 메모들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건의 위조 사건을 다뤘지만 전날 밤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었죠? 무언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한국 여권 순위쯤이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22권, 잘해봐야 15위 안팎이겠거니 했죠. 아시아 국가 중에서야 나쁘지 않겠지만 유럽 주요국이나 미국에는 한참 못 미칠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세계 여권 파워 순위 1위는 싱가포르였습니다. 벨트인 93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였죠. 그리고 공동 2위는 대한민국과 일본 188개국이 무비자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10위. 뭐야 이거, 한국의 여권 파워가 미국보다 높다고?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강 경제력과 군사력, 외교력을 가진 미국이 여권 파워에서 한국에 뒤처진다는 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저는 다른 기관의 자료를 찾아 교차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인터폴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는 게 맞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리히, 그거 몇 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연한 수치예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경제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불법 체류율이에요. 한국인의 해외 불법 체류율과 범죄율은 유럽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권 파워를 결정하는 건 결국 그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유럽 주요 공항들의 입국 심사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추가 질문 횟수, 별도 인터뷰 요청 비율, 장기 체류 전환율,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영국 히드로 공항, 어디를 봐도 수치들이 예외 없이 낮았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인을 가장 안전한 여행자로 분류하고 있었죠. 저는 그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터폴 위조 문서 공동 대응팀 소속의 오래된 동료였습니다. 위조 한국 여권 건수가 최근 어떻습니까? 동료는 잠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확연히 늘었습니다. 파나마, 알바니아, 동유럽 국경 검문소까지 퍼져 있어요. 다크웹에서 한국 여권 템플릿 거래도 활발하고요. 얼마에 거래됩니까? 동료가 짧게 답했습니다. 높게는 수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한국 여권을 황금 티켓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잠시 멈췄습니다. 황금 티켓. 범죄 조직조차 한국 여권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보다 훨씬 먼저.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 제가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입국장엔 한국인들로 이루어진 긴 줄이 자주 보였죠.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줄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하던 선임 심사관이 귓속말로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저 사람들 확실히 확인해야 해. 아직 개발도상국 사람들이니 불법 체류할 수 있거든. 저는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한국인은 별도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국적 중 하나였고 비자가 없으면 입국 자체가 어려웠죠. 긴 줄 끝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불안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고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 여권이 세계 2위였습니다. 유럽 공항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였고 범죄 조직이 수천만 원을 주고 손에 넣으려는 물건이었죠. 불과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그 나라와 그 나라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담은 문서였죠. 하지만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신뢰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국민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뭔가 더 있었죠. 저는 위조 한국 여권 관련 사건 파일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파나마, 알바니아, 동유럽, 그리고 다크웹 거래 기록들. 범죄 조직이 황금 티켓을 노리는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그 여권이 얼마나 단단한 물건인지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 파나마, 북미와 남미를 잇는 길목에 자리한 이 나라의 공항은 전 세계 위조 여권 사건이 가장 많이 터지는 곳 중 하나입니다. 미국 입국을 노리는 브로커 조직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경유지이기 때문이죠. 그 파나마에서 한국 여권을 든 중국인이 적발됐다는 보고서가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인터폴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자료에는 공항 CCTV 영상, 심사 기록, 그리고 압수된 여권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저는 분석실 문을 닫고 파일을 펼쳤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침착해 보였습니다. 줄을 서는 방식도, 가방을 드는 모습도, 심사대에 다가가는 걸음걸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내미는 손조차 떨리지 않았죠. 하지만 심사관이 한국어로 한마디를 던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남자는 여권보다 행동에서 먼저 들켰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담당했던 인터폴 요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권 위조 수준은 어떠했습니까? 요원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외형만 보면 거의 완벽했습니다. 홀로그램, 인쇄 품질, 색상까지 흉내를 냈어요. 하지만 판독기를 통과하는 순간 칩 인증이 안 됐습니다. 칩 복제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자여권 칩에 심겨진 암호키가 ICAO 국제망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구조라 복제 자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짜 칩을 넣어봤자 0.1초 만에 오류가 뜨는 구조였죠.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은 채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파나마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도 동유럽 국경 검문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었죠. 관련 보고서들을 펼치자 건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경 검문소 심사관들끼리 돌려보는 비공식 내부 문건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어 확인 질문 리스트. 저는 그 문건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부산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다음 중 가수가 아닌 사람을 고르세요. 저는 리스트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세계 공항 심사관들이 한국 여권 소지자를 걸러내기 위해 한국어 문제집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위조 한국 여권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방증이었죠. 동시에 조직이 얼마나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한국 여권을 단순한 위조 대상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뢰 자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을 들여서라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압수된 위조 여권 사진들을 다시 꺼내 나란히 늘어놓았습니다. 파나마, 알바니아, 시드니. 세 건 모두 2020년 이전에 발급된 구형 여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조 수준은 매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홀로그램 재현 기술, 인쇄 정밀도, 종이 재질을 흉내낸 특수 소재까지 조직은 분명히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까? 저는 적발 기록들을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외형 검사 통과, 유관 검사 통과. 하지만 전자판독기 오류, 한국어 테스트 침묵,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권의 겉모습은 훔쳤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훔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위조범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전자칩 속 암호 구조, 국제망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인증체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무언가. 저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날 인터폴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경찰청에 조폐공사 기술 자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위조 조직을 쫓고 있는 공동수사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단순한 위조 사건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사흘 뒤 인터폴 채널을 통해 한국경찰청이 보내온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한국 차세대 전자여권 보안 기술 자료 일체가 들어있었죠. 저는 프랑크푸르트 보안 분석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여느 기술 문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보안 강화, 위조 방지, 국제 표준 준수, 어느 나라 여권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들이었죠.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무언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하면서 여권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새겨진 정보면의 소재를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바꿔버렸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방탄유리와 항공기 부품에 쓰이는 초고강도 플라스틱 소재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2번 읽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위조범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아세톤으로 표면을 녹여 정보를 지운 뒤 다시 인쇄하는 것이었는데 플라스틱 소재로 바꾸는 순간 그 방법 자체가 원천 차단됐습니다. 층 분리도, 사진 교체도, 표면 수정도 사실상 불가능했죠. 한국은 아예 종이를 버려버렸습니다. 저는 실제 신형 여권 샘플을 확대 장비 아래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보면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과 글자가 표면에 인쇄된 게 아니었습니다. 플라스틱 내부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폐공사는 초정밀 레이저 각인 기술을 사용해 정보를 소재 안쪽으로 태워넣고 있었죠. 화학약품을 들이부어도 긁어도 열을 가해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확대 화면을 바라보다가 장갑 낀 손가락으로 표면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이건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보안 장비였습니다. 독일도 이 정도는 아닌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저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CLI 기술이 설명돼 있었습니다. 지속 가변 잠상, 여권을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여권 번호가 교차하며 나타나는 광학 보안 기술이었죠. 저는 샘플 여권을 집어들고 천천히 기울여 봤습니다. 화면 속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숫자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다시 기울이자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홀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광학 구조물이었죠.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실험 항목에서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자외선 조명을 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권 위로 자외선을 비추자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전통 문양, 특수 형광 패턴, 미세한 글자들이 여권 전면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명 하나가 바뀌자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됐습니다. 여권 속에서 또 다른 대한민국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나노 홀로그램 기술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곳은 단 3곳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전체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레이저 각인, CLEI, 나노 홀로그램, 미세 문자, 형광잉크, 다층 보안 패턴, 보안 섬유. 하나씩 세어보니 35개였습니다. 위조 방지 장치가 단일 여권에 35개나 복합 적용돼 있었습니다. 위조범이 그중 하나를 흉내내면
나머지 34개가 걸러내는 구조였죠. 이건 하나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산원 5개의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파나마에서, 알바니아에서, 시드니에서 위조범들이 왜 계속 실패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복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조폐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36개의 장벽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위조범들은 그 존재조차 몰랐을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보고서를 받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조폐공사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나서도 한 가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재가 강하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레이저 각인도 나노 홀로그램도 35개의 보안 장치도. 하지만 결국 핵심은 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경찰청에 칩 구조 분석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여권의 진위를 가르는 건 눈에 보이는 소재가 아니라 칩 속에 담긴 데이터였죠. 그리고 칩은 이론상 복제가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전자여권 칩 분석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가져온 건 저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기술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칩 복제 시도했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읽혔습니다. 복사도 됐고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사는 됩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공항 판독기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복제한 칩을 판독기에 올려놓는 순간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자여권 칩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키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권을 판독기에 대는 순간 ICAO PKD 국제망에 실시간으로 신호가 전송되고 대한민국 정부 서버가 직접 진위를 확인해 응답을 보내줍니다. 이 과정이 1초도 안 걸리죠. 복제 칩은요? 정부 서버에서 응답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빨간 불이 뜨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공항 판독기에 여권이 꽂히는 순간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세계를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여권은 진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합니다. 위조범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칩을 복제해봤자 정부 서버에 실시간 응답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파나마와 알바니아 사건에서 위조범들이 왜 칩 단계에서 무너졌는지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급 암호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국제공항 보안 로그를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여권의 판독기 오류 발생률, 위조 경고 발생률, 이에 제기 건수, 수치들이 예외 없이 낮았습니다. 유럽 주요 공항 심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 여권은 의심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심사관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이미 모든 것을 보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여권 내부 보안 운영체제를 독자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문장을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운영체제, 여권 칩 안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한국이 직접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드웨어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여권 속 컴퓨터까지 직접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체제는 국제 보안 인증인 CC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CC 인증, 전 세계 보안 업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인증이었죠.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유럽 중심의 보안 기술이 세계 표준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독일, 스위스, 그리고 몇몇 선진국들이 원천 기술을 쥐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것을 사다 쓴다는 인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소재도, 하드웨어도, 운영체제도 직접 만들고 있었습니다. 국가 신원체계 전체를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나라였습니다.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간 겁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업계에서 25년을 보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몰랐다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는 다 읽었습니다. 데이터도 다 확인했죠. 이제 눈으로 직접 봐야 할 차례였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높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죠. 동선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를 멈추게 한 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외국인들은 여느 공항처럼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고 기다리고 심사관 앞에 섰죠. 그런데 바로 그 옆으로 한국인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여권을 꺼내지 않았고 줄도 없었죠. 게이트 앞에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곧바로 통과했습니다. 얼굴 인식이었습니다. 두세 개가 나란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공항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여권 없이 통과하는 겁니까?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스마트 패스요. 미리 등록해두면 얼굴 인식으로 탑승까지 됩니다. 말투가 너무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것을 설명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처럼 담담했죠. 다들 이걸 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엔 대부분 쓰죠. 편하니까요.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게이트 앞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부부였고 5살쯤 된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잠깐 멈춤, 그리고 통과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따라 섰습니다. 아이가 게이트를 올려다봤습니다. 뭔가를 물어봤고 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창밖 비행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게이트에 대한 관심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시스템 앞에서 한국인들은 마치 버스를 타는 것처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그 게이트는 이미 설명이 필요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 전 프랑크푸르트 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긴 줄이었습니다. 줄 끝에 서 있던 한국인들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피로했습니다. 긴장해 있었습니다. 심사관 앞에서 서류를 꺼내들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통역도 없이 혼자 앉아 인터뷰를 받아야 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 시절 그들은 국경 앞에서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여기 있어도 된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그 나라 아이가 얼굴 하나로 세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공항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얼굴 하나로 국경을 넘던 그 모습, 아이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던 그 순간. 저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해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된 겁니까? 저는 조폐공사 역사 자료 파일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여권에 들어가는 보안용지부터 주민등록증, 수표, 국가, 공문서까지 외국 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니까요. 당시 유럽 보안업계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원천 기술을 만들 수 없다고. 저도 그 시절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1980년대 중반, 한국조폐공사 내부에 극비 연구팀이 꾸려졌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목표는 보안 특수지 독자 개발. 저는 잠시 눈을 들었습니다. 그 시절 유럽에서도 소수의 나라만 보유한 기술이었습니다. 스위스와 독일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이었죠. 한국이 그걸 만들겠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실험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수백 번의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연구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1989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보안 특수지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7번째, 전 세계에서 7번째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6나라는 모두 유럽과 일본이었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후 한국은 마이크로 패턴, 형광 섬유, 다층 보안 구조, 홀로그램 기술을 독자적으로 진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세계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 여권 보안 강화를 위해 전 세계 기술을 평가했을 때 최종 선택이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평가하고 한국을 택했다는 말이었죠. 브루나이, 방글라데시,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보안 인쇄 회사가 한국조폐공사에 협업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현재 보안 소재 원천 기술을 보유한 나라, 스위스, 독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저는 그 줄을 읽고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화면 속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옆에 대한민국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제 나라 옆에 같은 자리에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선배 동료가 아무렇지 않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원천 기술을 만들 수 없어.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세계의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인정해줘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번 실패하고 화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 없이 매달린 끝에 스스로 만들어낸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늦게 안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독일로 떠나기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 책상에 앉아 시드니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단순한 위조 여권 사건이라 생각했던 파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파일이 전혀 다른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브로커 조직이 구형 여권을 흉내낸 것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여권 표지 디자인, 홀로그램, 인쇄 품질. 나름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전산망 앞에서 무너졌고 한국어 질문 하나에 침묵했습니다. 구형 여권으로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신형 여권은 어떻습니까? 35개의 함정이 층층이 쌓인 그 벽 앞에서 이제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하나를 흉내내면 나머지 34가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설령 그 모든 것을 통과한다 해도 대한민국 정부의 실시간 인증 신호가 0.1초 만에 가짜를 가려냈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덮으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강하다면 왜 범죄 조직은 처음부터 한국 여권을 노린 겁니까? 위조가 이렇게 어렵다면 왜 수천만 원을 주고라도 손에 넣으려 한 겁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탐낸 건 한국 여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신뢰였습니다. 전 세계 188개국이 한국인을 향해 문을 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한국 사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 기한이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사람.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쌓아온 행동의 결과가 지금 188개국이라는 숫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의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한때 한국인은 여권 하나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 200만 원을 예치해야 했습니다. 50세가 넘어야 신청할 수 있었고 반공 교육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특권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리자 한국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조용히 법을 지키고 기한이 되면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그래왔습니다. 세계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 신뢰 위에 기술을 쌓았습니다.
국민이 쌓아온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세계가 엄두도 낼 수 없는 35개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여권도 믿을 수 있는 나라. 그 두 가지가 하나로 완성됐을 때 세계는 대한민국을 그냥 통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없이, 질문 없이.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수십 년의 신뢰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출국장 앞에 서서 스마트 패스 게이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한국인들이 여권 없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부부, 캐리어 하나. 게이트 앞에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곧바로 통과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너무도 당연하게.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가족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이유가 기술 덕분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앞에 서기까지 수십 년 동안 이름도 없이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 덕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를 지켜내기 위해 누군가 밤을 새워 35개의 함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중국 브로커들이 끝내 훔치지 못한 건 작은 여권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작은 여권 한 장 속에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안 기술까지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